안녕하세요. 저는 그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인 듀폰에서 제가 한 2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한국 기업에서 한 8, 9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기업, 우리나라 기업 또 외국 기업에서도 근무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한 22년 동안 해왔던 것은 이 듀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도, 파키스탄까지 이렇게 해서 한 그 지역을 갖다가 맡으면서 인재 양성을 한 15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사 업무를 한 7년 정도 했었습니다. 인재 양성을 참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에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그 경영자를 많이 양성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5월에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심각하게 내가 정말 일을 잘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키워준 중국 사람, 인도 사람들이 너무 빨리 커가지고 우리나라 직원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이 그 글로벌 기업에서는 각 나라 인재 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직원들은 더 해외 경험도 많고 영어도 저희 때보다 더 잘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 회사 들어와서 고생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이게 듀폰에서만 이런 문제냐.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기업들도 물어봤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IBM, 뭐 GE,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거기 있는 분들도 똑같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재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더 커졌는데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시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는 글로벌 인재 경영원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지금 그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화책입니다. 이게 어떤 만화책이냐면은 듀폰 직원들이 모여서 이 창의력을 갖다가 공부하는 그런 학습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계속 서로 발표도 하고 또 좋은 연사들 불러서 듣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하우 또 아이디어를 축적을 해가지고 듀폰 직원들이 글을 쓰고 굉장히 창의적인 이 만화가하고 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지금 우리가 창의적이냐, 이런 만화까지 만드는 그런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참 감탄을 했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것이 1990년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 창의력에 대해서 서로들 관심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학습을 해왔는지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듀폰은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210년이 된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이고요. 불란서 분이 미국 가서 창업을 해서 듀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한 100년 동안은 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0년은 화학을 했습니다. 화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서 성장하고 성공을 해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나일론이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었는데 요새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이제 방향전환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데 앞으로 필요한 것은 식량이라고 봐가지고 이제 농업하고 식량, 먹거리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든 것 중에서 물질을 만든 것은 그만큼 R&D에 투자를 많이 한 거죠. 듀폰의 강점, 21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된 강점 중에 하나는 좋은 인재들을 많이 쓸 수 있었고 R&D로 계속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던 사례 중에 하나는 1966년에 발명한 타이백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구원이 한참 실험을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물질이 나왔어요. 실수를.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을 그냥 그것을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갖다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물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것을 어디다 쓸까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이것이 종이 같은데 찢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튼튼한 그런 물질인데 뭐 건축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렇게 실수를 했어도 그것을 다시 호기심을 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것이 한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뭐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들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근데 미래에 정말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이제 워낙 그 미래는 불확실하고 워낙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뭐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해서는 승리를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지속되리라고 그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 창의력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갈수록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은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거의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참 안 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인재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것이 오늘 같이 한번 대화를 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런 그 주제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You know, there's a very small part of the population. I mean, they're less than 2% of the world population, about 2% of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But the percentage that have had achievement, whether it be science or sports or law or civil rights, human rights, and are really extraordinary. America's been an incredible experience with the Jewish community. Here we've thrived. We've become part and parcel of every major movement in America. We're in the arts. We're in the media. We are in the world of comedy. We're in the movies. We are in education, and we've thrived here. There are those who wanted to persecute us, to exterminate us. We're still here. We have not been eliminated. 2억 5천만 미국 인구 가운데 단 2%. 그러나 유대인은 지금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끌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손꼽히는 유대인. 그들의 성공은 과연 어떻게 가능했는가? 예. 사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하고 있느냐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이에요. 뭐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문학 쪽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 쪽에서도 그렇고 또 기업에서도 그렇고 또 특히 노벨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세계 인구의 0.2%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인구의 2%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20% 이상, 거의 30%까지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인구 비례의 100배가 넘는 노벨상을 차지한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의 0.7%입니다. 그런데 평화상 하나만 저희가 받았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생이 한 30%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추정 IQ는 94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추정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세계 최고예요. 106이라고요. 그 똑같은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훨씬 더 머리가 좋은데 그럼 왜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차이가 날까? 왜 우리는 그만큼 좋은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그 헤즈키 아리엘리 회장이라는 분이 이분은 그 작년에 과학창의 연례 컨퍼런스에 초청도 받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을 얼마 전에 다시 그 초청하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집에까지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왜 유태인들이 정말 그렇게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그 경쟁력에 대해서 사람의 경쟁력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진 것은 인적 자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계속 지속되려면 우리나라 인적 자원이 경쟁력이 계속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간단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도 없었고 살 땅도 없었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한테 박해받고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단결하고 더 창의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었다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6.25 이후에 거의 폐허된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일으켰으니까. 두 번째는 교육열을 얘기하더군요. 유태인들의 교육열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가정교육부터 그 교육열이 대단한데 저희도 대단하잖아요. 저희 교육열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좀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학교에 좋은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의 어떤 교육열인데 이 사람들은 가정에서부터 일일이 가리키는 그런 교육열이더라고요. 세 번째가 가장 차이 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탈무드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배우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탈무드 자체는 저희도 카피 제가 탈무드 책을 사려고 보니까 정말 수십 권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탈무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은 교육을 탈무드를 꼭 2명씩 어릴 때는 아예 부모하고 자식하고 좀 더 크면은 친구들하고 그리고 더 크면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둘이서 토론을 하면서 탈무드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브루타 방식이라고 하는데 하브루타는 친구란 뜻이래요. 우리는 토론하면 서로 싸우고 꼭 이겨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토론을 하면서 서로 합의하는 그런 토론. 그러면서 그 자체를 즐기는 거. 이것이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교육하면은 그냥 다 집어넣는 교육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주입식 교육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빼내는 거,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의견을 내게 하는 거. 이런 교육을 우리는 안 했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하브루타 하는 도서관 뭐 같은 곳인데 이렇게 굉장히 넓은 데서도 2명씩 이 2명씩 한다는 게 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명씩 하면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같이 꼭 생각하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 저는 이것을 알았으면은 제가 기업 교육을 전혀 다르게 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론이 왜 중요하냐? 토론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어릴 때부터 하게 되면은 우선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발표를 해야 되고 또 상대방한테 질문도 해야 되고 경청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키워지는 동시에 이것은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또 논리적인 자기 주장을 펴야 되니까 논리를 세워야 되고 상대방을 또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지식도 쌓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서 논리를 구성해야 되니까 창의력이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아주 유능한 운동선수는 기본기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기가 튼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또 기술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팀워크도 배우고 해서 유능한 선수가 되는데 리더십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로 많이 섰느냐? 이렇게 튼튼한 기초 체력 같이 이것을 어릴 때부터 단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리더로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태인들한테서 배울 것은 우리도 이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항상 같이 토론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 또 합의를 해나가는 거.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해나가는 이런 훈련을 자꾸 시키는 것이 참 좋겠다. 특히 두 사람이서.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을 아예 생활화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한번 저는 그런 교육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론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두 번째로는 저희하고 또 다른 거, 이건 유태인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나라나 아니면은 미국 이런 데하고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뭘 시키더라도 한 사람 시키면 그냥 다 통일 같은 거 참 잘하고 그러는데, 제가 듀폰에 와서 참여했던 리더십 회의 중에 한 장면입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고, 그래서 각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은 그 중에 한 명이 이 아시아 사장이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면은 꼭 딴지거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론 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정말 잘 될 것 같느냐라든지 이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꼭 할 때마다 이렇게 딴지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 상사한테 저 친구 왜 저러냐고, 저러다 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제 상사가 웃으면서 저걸 시켰대요. 저걸 시켰는데 그거를 이 데빌스 애드보키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일부러 반대 입장으로 한번 의견을 제시하도록 시켰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우린 집단이 너무 쉽게 그 집단 사고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 의견까지 내게 하는 거였어요. 그럼 시간이 더 걸리죠. 더 토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집단 사고에 빠지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든지 꼭 여러 사람을 참여를 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의 사람들 초빙을 하고 항상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것이 아예 그 사람들은 다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근데 다양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통합하기가 어렵잖아요. 다양성이 항상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또 통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미국에는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미팅이나 회의나 여러 가지 행사를 갖다가 처음부터 기획하고 그것을 또 잘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그래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하는데, 결국은 다양한 목소리가 더 나오게 해줍니다. 근데 다양한 목소리만 나와서는 결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통합하는 작업을 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갖다 다시 통합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로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해주는 프로세스인데, 저는 이 프로세스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하면은 통합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고 통합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프로세스를 도입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다양성을 더 존중해야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그러한 또 기술도 우리가 계속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실리테이터, 이것이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일사불란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제조업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최고까지 갔는데, 근데 이제 제조업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 아이디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조직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퍼시테이션을 우리나라 기업에 많이 좀 전파하려고 한국 퍼시테이터 협회라는 것을 창설해서 한번 초대 회장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통합할 필요를 별로 경영자들이 아직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는 기업들이 이제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데서 이제는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이런 퍼시테이션을 많이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업이 어딘지 뭐 아시죠? 얘기 아마 안 들으셨어요? 이게 구글의 사무실 모습입니다. 구글. 그래서 구글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15년, 20년 사이에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구글에서는 가장 큰 그 목표 중에 하나가 회사를 지식근로자의 천국으로 만들자는 그런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뭐 곤돌라 같은 데서도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위층에서 밑에 층에 내려오는데 미끄럼틀 같은 것도 해가지고 재미있게 내려올 수 있게도 해주고 이렇게 그 자유로운 분위기. 심지어는 마사지 하는 데도 있어요. 마사지사가 있어가지고 마사지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왜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 그래야 더 창의적인 발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또 사람을 뽑을 때 다양한 사람들을 뽑더라고요. 일부러. 그래서 발레리나도 뽑고 운동선수도 뽑고 그래야만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까지 기업에서 뽑을 때 사람들을 뽑을 때 테스트를 해요. 적성검사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조직에 가장 잘 맞고 말 잘 들을 사람들을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직원들은 창의성이 없어. 창의성 교육시켜야 돼. 창의성 없는 사람 뽑아서 창의성 교육시킨다고 그게 금방 창의성이 나오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뽑을 때 창의성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창의성 있는 사람은 다 떨어져요. 우리 애가 그래서 시험 보는 것마다 다 떨어졌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일을 굉장히 잘해요. 창의성 내는 데서는 정말 일을 잘해요. 제가 모 기업에 저 같은 그 부사장, 인사 담당 부사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애가 그 회사 떨어졌는데 그 문제가 참 많은 것 같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인정을 해요. 그 적성 테스트를 갖다가 10년인가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직 손을 안 봤대요. 그러니 언제 창의성 있는 인재를 뽑아가지고 창의성 있는 그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바꿔야 되겠죠.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론입니다. 토론 문화. 토론 문화는 토론 문화를 해주려고 식당을 만들어서 항상 식사를 같이 하게 해요. 그럼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또 협의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장려해서 구글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의 기업까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양성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일사불란한 거를 너무 존중하지 말고 사실은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다양한 목소리를 갖다가 내게 해주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오도록 자꾸 장려를 해주고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통합하는 그런 또 역량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갈수록 글로벌화는 더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없어졌고요. 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인터넷 같은 걸로 옛날에 인터넷을 생각할 수도 없었잖아요. 이제 인터넷으로 찾으면은 뭐 어느 나라에 있는 정보도 찾을 수 있고 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하고도 뭐 다 교신할 수 있고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세계 시장도 갈수록 비슷해집니다. 뭐 가령 뭐 맥도날드 뭐 쉽게 얘기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커피 마시는 문화를 굉장히 바꾸고 더 활성화시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가도 스타벅스 있고 뭐 아랍 국가에도 가도 스타벅스 있고 전 세계 이런 시장을 자꾸 동질화시키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으로. 그래서 이런 글로벌리티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나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하는 그런 글로벌 시대가 이제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글로벌화됐다는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우리는 지금 거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하는 기술력 같은 거.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인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만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 오히려 더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포화가 돼 있습니다. 너무 포화가 돼 있으니까 보통 2020년 뭐 미래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업은 앞으로 2020년에는 지금보다 2배, 3배로 커야 되는데 대부분이 해외에서 커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추진할 글로벌 인재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서베이에 의하면은 현재 각 기업의 임원들한테 꼭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글로벌 역량이라는, 거의 80% 이상 글로벌 기업에서 더 이런 글로벌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포춘 잡지에서 했던 서베이에서는 글로벌 인재가 부족하다는 기업이 한 80% 글로벌 기업 중에서요. 88%가 글로벌 인재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12%는 글로벌 인재가 남아서 뭐 저거냐? 그게 아니고요. 그 기업들은 국내 사업만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업이 글로벌 인재가 지금 부족하다. 이것은 거꾸로 기회입니다. 기회죠. 글로벌 역량만 갖추면은 어디서나 이제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글로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돼 있는 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그 대학에 글로벌화를 위해서 국제 대학 같은 것도 만드는 그런 대학이 있는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외국인들 아니면은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들어간대요. 근데 정말로 그런 글로벌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학점 못 받고 가서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학점에 목매니까 진짜 필요한 교육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학점 잘 받는 대로 가려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글로벌 인재들을 키우겠습니까? 제가 지난 학기에 글로벌 공학교육센터라는 게 서울공대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학기 글로벌 인재 양성에 관한 3학점짜리 과목을 제가 해봤습니다. 정말 저는 뭐 대학원 같은 데 가서 강의는 했었는데 학부 학생들 데리고 강의를 해본 것은 참 처음이었었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느낀 것은 너무 학생들이 시야가 좁더라. 그러니까 정말 배우는 공대 학생들이니까 자기 배우는 엔지니어링 쪽만 계속 생각을 하고 다른 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제가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 그리고 리더십 마인드를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에 관해서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말 시야가 넓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지를 배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그 교육 과정을 좀 표준화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한 대학에는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런 교육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공과대학 같은 데서는. 그래서 앞으로 공과대학 나왔건 뭐 상과대학 나왔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과대학 나오는 학생들이 훨씬 더 기업의 임원이나 CEO로 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듀폰에 처음 들어갔더니 처음에 놀란 게, 듀폰에는 대부분 리더들이 엔지니어 출신들이에요. 처음에 다 공장에 와서 일하다가 거기서부터 어떤 재능을 인정받으면 다른 쪽, 뭐 심지어 마케팅, 세일즈, 뭐 여러 가지 인사 쪽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나 회사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것은 이제 특히 기술 쪽에 계신 분들한테 좀 더 융합하고 다른 분야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글로벌 역량,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 우선 시작 단계로서 했던 것은
7가지 글로벌 인재한테 꼭 필요한 글로벌 역량을 추출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글로벌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부족한 것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이더라고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뭐 국제 무대에 나가서 자신 있게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정말 많이 키워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저희는 그 리더들을, 앞으로 리더를 많이 키워야 되는데 글로벌 무대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기를 갖출 수 있는 것은 토론. 그래서 이 질문하고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맨날 애우고 그 주입식으로 받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질문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갖다 일상화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훨씬 자기 의견을 더 많이,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더 자기 의견을 생각하고 발표하고 또 남들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사불란한 거를 너무 강조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양한 생각,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우리는 자기들하고 다르면은 왕따시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을 다 포용할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다양성을 장려하고 또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다양성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교육.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가 많이 양성되고 조직의 창의력하고 열정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넘치는 그런 조직 문화가 형성되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더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1등 국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나라 인재들, 우리 국민들의 잠재성, 창의성, 그것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IQ도 세계 최고고요. 여기서 제대로 교육만 더 시키고 더 이끌어주면은 우리가 앞으로 유태인보다도 더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